북한 평양 중심가 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해외 파견 중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이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북한 고위층이 이토록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그녀에게는 어떤 위험천만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숨막히는 탈출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남긴 초콜릿 한 개 때문에 동료가 끌려갔거든요. 평양 중심가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텔에서 저는 식당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깔린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뒤편 공간은 완전히 달랐어요. 좁고 춥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17시간을 서서 일하는 건 기본이었죠.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했거든요. 월급은 5,000원 정도 받았는데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건 1,000원도 안 됐습니다. 당 조직에 바치는 돈, 숙소비, 식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배급표로 받았죠. 외국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스테이크를 반도 안 먹고 두고 가는 걸 보면서 속이 쓰렸어요. 저희는 옥수수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거든요. 가끔 손님이 남긴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 했지만 감시원이 지켜보고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독일 관광객 무리가 와서 저녁을 먹고 갔는데 테이블 위에 초콜릿 한 개가 남아 있었어요. 포장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 동료인 영숙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되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죠. 감시원이 다 봤거든요. 10분도 안 돼서 영숙이는 끌려갔습니다. 도둑질했다는 이유였어요. 손님이 버리고 간 초콜릿 하나 때문에요. 그 뒤로 영숙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초콜릿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외국 손님들은 그런 걸 수십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데 말이에요. 호텔에서 일하는 건 좋은 자리라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외국인을 상대하고 외화를 다루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일하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배는 고프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곧바로 처벌받았어요.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했어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 몇백 달러를 순식간에 지불하더라고요. 저희는 돈이라곤 배급표밖에 못 받는데 말이에요. 그들의 지갑 속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가끔 외국인 손님이 저한테 팁을 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감시원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돌려드려야 했어요. 그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전화하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어요. 손에 든 작은 기계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대화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화 한 통 걸려면 신고부터 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영숙이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다른 동료들도 조용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며 일했죠. 저것 좀 봐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영숙이 자리에 새로운 여직원이 제게 속삭였거든요. 밖의 세상은 정말 다르다던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나 봤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밖의 세상은 어떨까요? 외국인 손님들은 왜 그렇게 자유로워 보일까요? 초콜릿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일하다 죽는 게 제 운명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누군가 제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도 영숙이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너희는 조국의 얼굴이다. 당 간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등이 곧게 펴진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외 파견이 결정된 건 영숙이 사건 한 달 후였습니다. 호텔에서 일한 지 3년째 드디어 중국으로 갈 기회가 온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파견 전 교육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자세, 표정, 말투, 심지어 웃는 방법까지 정해진 대로 해야 했죠. 웃을 때는 입술만 살짝 올려라. 이빨이 보이면 천박해 보인다. 강사가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저희는 마네킹처럼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손을 어떻게 모을지, 고개를 얼마나 숙일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경각심이었어요. 자본주의 문화에 물들면 안 된다는 말을 매일 들었죠. 그들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 조국의 우월함을 잊으면 안 된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중국에 대한 정보도 주입받았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섞여서 타락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도덕성이 없다고도 했죠. 하지만 정작 중국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외국인 응대법도 배웠습니다.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생활에 대해 묻거든. 웃으면서 화제를 돌려라. 조선의 우수함만 이야기해라. 같은 원칙들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받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평양 호텔에서 본 외국인들은 전혀 타락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들을 그렇게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동기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언니 집이 중국 접경 지역이라 가끔 중국 방송이 잡힌다던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거기는 정말 다르다던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사고 먹는다고 해요. 그 친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육 마지막 주에는 실습도 했어요. 가짜 외국인 역할을 하는 강사를 상대로 섭외 연습을 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부터 시작해서 메뉴 설명, 계산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받았어요. 표정이 딱딱하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다. 손동작이 부자연스럽다. 매번 지적받았어요. 로봇처럼 완벽하게 움직여야 했죠.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끔 강사가 예상 밖의 질문을 했어요. 조선 음식 중 뭐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김치찌개가 최고입니다 라고 답하라고 했어요. 가족은 몇 명이에요? 라고 물으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라고 했죠. 마지막 날 서약서를 썼어요.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적국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겠다.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손가락에 도장을 찍어 서명해야 했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누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다가 말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어요.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어디를 가든 허가받아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니까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파견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본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실수해서 처벌받을까봐 걱정도 됐어요. 출발 당일 아침,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을 받았어요. 가방 속 물건 하나하나, 옷차림, 심지어 속옷까지 확인당했어요. 이상한 건 절대 가져오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도 들었죠. 버스가 출발할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거리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언제 다시 이곳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슴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동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부셨어요. 형형색색의 조명이 천장에서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했어요. 평양 호텔도 나름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차원이 달랐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아이들은 로비에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편하게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눴죠.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직원 숙소로 안내받을 때도 계속 신기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니까 스스로 올라가더라고요. 평양 호텔은 계단으로만 다녔는데 말이에요. 숙소는 4인 1실이었는데 각자 침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온수도 나왔어요. 하지만 자유로움은 여기까지였어요. 숙소 문 앞에는 항상 감시원이 있었고
외출은 절대 금지였어요. 너희는 여기 일하러 온 거다. 딴 생각하지 말라고 못 박았죠. 첫 근무날 식당에 나가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테이블이 50개는 넘어 보였고 주방도 평양 호텔의 3배는 됐어요. 주방장은 중국인이었는데 저희에게 친절했어요. 잘 부탁해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더라고요.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 사진이 컬러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평양에서는 흑백 글자로만 된 메뉴만 봤는데 말이에요. 가격도 놀라웠어요. 한 접시에 50위안, 100위안씩 하더라고요. 손님들의 주문 방식도 신기했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개를 시키더라고요. 평양에서는 정해진 코스만 있었는데 여기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어요. 계산할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신용카드를 기계에 넣으니까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결제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작은 화면을 기계에 갖다 대기만 하면 끝이었죠.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지폐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여러 색깔의 돈이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배급표만 봤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돈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일주일쯤 지나니까 손님들 패턴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정장 입은 사업가들이 많이 왔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주말에는 친구들끼리 온 젊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재미있었어요. 어제 뭐 봤어? 주말에 어디 갈까? 새 휴대폰 샀는데 어때?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평양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특히 신기했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야단 맞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면서 아이 의견을 물어봤죠. 주방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들도 재미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걸 할 수 없었지만 부러웠어요. 가끔 이어폰을 빌려줘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어느 날 밤 동료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언니, 저 창문 너머 보세요. 호텔 창문으로 내다보니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이 가득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쉬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에 뭐 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평양은 밤 9시면 깜깜해지는데 여기는 밤이 더 활기찼거든요. 술집, 노래방,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타락한 걸까요? 돈만 밝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본 건 오히려 가족끼리 정답게 지내고 친구들끼리 즐겁게 놀고 자유롭게 꿈을 얘기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만 질문했어요. 진실은 도대체 뭘까요? 중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한국 관광객 무리였습니다.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중년 부부들이었는데 옷차림부터 다르더라고요.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말투도 부드러웠죠. 테이블에 안내해드리면서 긴장했어요. 교육받을 때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것이다. 가난한 북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하셨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소 짓더라고요. 평양에서 외국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이분들은 달랐어요. 메뉴를 드리니까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교육받은 대로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직원 추천 메뉴가 있지 않아요?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제 의견을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파두부가 인기 많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럼 그걸로 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주문받는 동안 계속 고생 많아요. 친절하네요.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평양에서는 손님이 직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음식을 가져다 드릴 때도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심지어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라고만 답했죠. 그때 한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아,
북한에서 오셨구나. 여기 와서 적응하기 힘들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음식을 나눠 드시면서 이것도 드셔봐요. 맛있네요 하며 즐거워하셨어요. 가족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계산할 때가 제일 놀라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팁을 주려고 하셨거든요. 수고했어요 라고 하면서 20위안을 주시려고 했어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탕을 주셨어요. 작은 사탕이었지만 제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셨어요. 진심이 담긴 말씀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한국 손님들이 왔어요. 이번엔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기가 울어서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손님들이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아기가 예쁘네요, 괜찮아요 하며 이해해 주더라고요.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부부는 저한테도 친절했어요. 힘들죠? 언제까지 이래요?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족이나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손님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롭게 대화한다는 거였어요. 정부가 이상해. 이번 선거는 누구 찍을까? 요즘 경제가 안 좋네. 같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평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어느 날 한국인 사업가 한 분이 혼자 오셨어요. 조용히 식사하시다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여기 일 재미있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한국에도 관심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관심 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기회되면 한국도 구경해봐요.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서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밤에 불이 켜진 고층 빌딩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동료와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좋지 않아?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받은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저희는 조용히 의견을 나눴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자유롭고 친절할까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온 지 6달째, 저에게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오후 서빙을 마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 주방장 왕 사부가 제게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창고로 들어가서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계속 여기서 일할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라고 되물었죠. 다른 길도 있어. 왕 사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국 가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었거든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겁에 질린 채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왕 사부는 나 믿어도 돼. 이미 도운 사람이 여러 명 있어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왕 사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잘못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죠. 며칠 후 왕 사부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브로커가 있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 성공률도 높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더니 3,000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갚으면 돼. 한국 가서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왕 사부가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라고 덧붙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더 나아질까? 한국은 정말 더 나은 곳일까? 동료들의 표정을 보면 답을 알 것 같았어요. 모두 지쳐 보였거든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한국 손님들과 대화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자유로운 모습, 친절한 말투, 밝은 표정들. 그런 곳에서 살면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왕 사부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왕 사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내일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 라고 했어요. 다음 날 휴일에 호텔 근처 찻집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40대 중국 남자였는데 의외로 평범해 보였어요. 리라고만 이름을 알려줬어요. 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줬어요. 경로는 여러 개가 있어. 제일 안전한 건 태국을 거쳐가는 거야.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성공률이 높아.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더니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경험이 많아. 지금까지 90% 이상 성공했어라고 답했어요. 구체적인 과정도 설명해줬어요. 먼저 중국 남부로 이동한 후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 리 씨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혼자 가야 하는 거였어요. 동료들과 같이 갈 수 있나요? 한두 명은 괜찮지만 너무 많으면 위험해. 눈에 띄거든. 저는 가장 친한 동료인 미선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갈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어디든 여기보단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혹시 한국에 관심 있어요?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혹시나 해서. 결국 미선이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둘이 함께라면 덜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리 씨에게 연락해서 2명이 가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출발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어요. 그 사이에 준비할 게 많다고 했어요. 여권 대신 쓸 가짜 신분증, 여행 경로, 연락처 등등. 그 한 달 동안 저는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정말 잘하는 결정일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위험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어요.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부터 저는 매일 밤 계획을 점검했어요.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리 씨가 정해준 날짜는 목요일 밤 2시였어요. 그 시간이 제일 안전해. 감시가 느슨해지거든 라고 했죠. 미선이와 저는 일주일 전부터 그 시간에 맞춰 잠들고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가져갈 물건도 신중하게 정했어요. 옷은 최소한만, 돈도 숨겨둔 것만. 무엇보다 의심받을 만한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죠. 그날 오후 근무할 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동료들과 평소처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긴장으로 위가 뒤틀렸어요. 저녁 9시, 평소보다 일찍 올라갔어요.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죠. 다른 동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시원이 제게 묻더라고요. 어디 아파? 네, 조금 머리가 아파서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감시원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일찍 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미선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같은 마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룸메이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11시쯤 되니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2시 30분, 미선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 준비하자는 신호였어요. 저희는 조용히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숨소리도 죽여가며 움직였어요. 1시 50분, 드디어 방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깜깜했어요. 감시원은 1층 입구에 있었지만 혹시 올라올지 몰랐거든요. 양말만 신은 채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가 보였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감시원이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다행히 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뒤편 비상구로 향했어요. 비상구 문고리를 돌릴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다행히 큰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유의 느낌이었어요.
리 씨가 정해준 만남 장소는 호텔에서 500m 떨어진 공원이었어요. 저희는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길을 걷는 동안 뒤를 몇 번씩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차만 봐도 온몸이 굳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리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보자 담배를 버리고 다가왔어요. 늦었네. 걱정했어. 리 씨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조심스러워서. 제가 답했죠. 괜찮아. 조심하는 게 맞아. 자, 빨리 타. 차에 타는 순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이 손을 꽉 잡았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차가 출발했을 때 호텔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하지만 20분쯤 지나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우리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리 씨가 거울을 보더니 조금 빠르게 갈게라고 했어요. 우리 때문인가요?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리 씨도 긴장한 게 보였어요. 다행히 경찰차는 다른 길로 빠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정말 잡히는 줄 알았어요. 새벽 4시쯤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어요. 외딴 농가였는데 리 씨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며칠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야.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침대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감시받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날 밤 미선이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여정에 대한 각오를 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리 씨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너희 일 때문에 난리 났네. 호텔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했어요.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어. 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향해 가야 했어요. 농가에서 사흘을 보낸 후 리 씨가 이제 움직여야 해라고 말했어요. 경찰 수색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새벽 3시에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더 낡은 트럭이었어요. 뒤편 화물칸에 숨어야 했죠. 좁고 어둡고 차가웠지만 참아야 했어요. 트럭은 산길로 계속 올라갔어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오후쯤 되어서야 트럭이 멈췄어요. 리 씨가 뚜껑을 열더니 다 됐어. 내려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깊은 산속이었어요. 사방이 나무뿐이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리 씨가 배낭을 나눠줬어요. 물과 간단한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길이 험하니까 조심해. 특히 강 근처는 위험해. 2시간 정도 산길을 걸었어요. 발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계속 걸어야 했어요. 미선이도 힘들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강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넓고 물살이 새었어요. 저걸 어떻게 건드냐고요? 미선이가 겁에 질린 채 물었어요. 배가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국경 순찰대가 돌아다니거든. 리 씨가 쌍안경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지금은 안전한 것 같은데. 작은 고무보트가 나뭇가지에 숨겨져 있었어요. 2~3명이 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이걸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리는 너무 위험해. 리 씨가 먼저 보트를 물에 띄웠어요. 한 명씩 타.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아. 저부터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보트가 흔들려서 무서웠어요. 미선이도 올라타고 리 씨가 노를 저어 출발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살이 세져서 보트가 흔들렸어요. 꽉 잡아. 리 씨가 소리쳤어요.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어요. 어떡하죠?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용히 해. 발견되면 안 돼. 리 씨가 노젓는 걸 멈추고 물살에 몸을 맡겼어요. 보트가 천천히 떠내려가면서 건너편으로 향했어요. 순찰대 불빛은 점점 멀어졌어요. 30분이 넘게 걸려서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위험해. 빨리 숲속으로 들어가자. 리 씨가 재촉했어요.
보트에서 내릴 때 발이 물에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서 숨어야 했거든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더 걸었어요. 완전히 어두워져서 손전등 없으면 앞이 안 보였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마침내 2번째 숙소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폐가를 개조한 곳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미선이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옷은 더럽고 머리는 엉성하고 발은 물집투성이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진짜 강을 건넜네. 미선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중국을 벗어난 거야. 저도 실감이 안 났어요. 리 씨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해. 라오스까지 가려면 일주일은 더 걸릴 거야. 라오스에 가면 안전해요? 중국보다는 훨씬 안전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끝까지 조심해야 해. 리 씨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로. 한국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전 생활보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미선이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뒤에 탔어요. 더 빠르지만 더 위험했어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산길을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어요. 태국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달 반 동안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대사관 직원분이 저희를 보자마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한국말이었거든요. 신문 조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출 경로, 가족 관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한 질문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대한항공이라고 적힌 티켓을 보니까 꿈만 같았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항에 가는 날 아침, 대사관에서 새 옷을 주셨어요. 깨끗한 청바지와 흰색 셔츠였어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탈 때도 신기했어요.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하고 기내 안내 방송도 한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미선이와 손을 꽉 잡고 해냈다고 속삭였어요. 3시간 후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바닥은 반질반질하고 안내 표지판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중국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입국 심사를 받더라고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분이 탈북자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네라고 답했어요. 국정원에서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도착장에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중 나온 가족들, 택시기사들, 여행사 직원들까지.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국정원 직원 2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김미선 씨, 박선영 씨 맞으시죠? 저희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답했어요. 차에 타고 가면서 서울 시내를 처음 봤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높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중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특히 밤 풍경이 압권이었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서 마치 별들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많은 불을 켜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국정원 조사는 3일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태국에서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쭉 담당했어요. 조사받는 동안 머물렀던 곳도 괜찮았어요. 깨끗한 방에 따뜻한 침대, 샤워실까지 있었어요. 식사도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들이요. 조사 담당자분이 이제 하나원에 가면 3개월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게 돼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원이 뭐예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규모에 놀랐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기숙사, 교실, 식당, 체육관, 심지어 작은 상점까지 있더라고요. 방 배정을 받을 때 더 놀랐어요. 2인 1실인데 각자 침대와 책상이 있었어요. 샤워실과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첫 수업은 한국 사회 이해하기였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같은 개념들을 배웠어요.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았지만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수업도 있었어요. 마우스 사용법부터 인터넷 검색까지 하나하나 배웠어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은행 업무 교육도 받았어요. 통장 만들기, ATM 사용법, 카드 결제 방법 등등. 평양 호텔에서 받던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니 흥미로웠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까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담당 상담사분이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이에요. 힘든 일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밤 새로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에서 미선이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네. 응,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하나원을 나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직장을 구했어요. 강남에 있는 4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면접 보러 갔을 때 긴장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북한과 중국에서 호텔 식당 일을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 탈북자시군요. 그럼 서빙 경험은 충분하시겠네요. 매니저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차별 없이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첫 출근날 유니폼을 받았을 때 감동했어요. 깔끔한 검은색 셔츠에 바지, 앞치마까지.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거든요. 거울을 보니 당당한 직장인 같았어요.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처음이시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메뉴 외우는 게 처음엔 어려웠어요. 파스타, 스테이크, 와인 같은 외국 음식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포스기였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주문을 입력하면 주방으로 자동 전달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써서 전달했는데 말이에요. 손님 응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들렸거든요. 선배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동료들과 식사하더라고요.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음식이 너무 짜네요 라고 불만을 표했어요. 북한에서였으면 큰 문제가 됐겠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새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카드 결제 방식도 신기했어요. 접촉식, 비접촉식, 휴대폰 결제까지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헷갈렸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퇴근 후 동료들과 치킨을 먹으러 간 날이 기억에 남아요. 회식이라는 문화가 신기했거든요. 상사와 부하 직원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도 나누더라고요. 그날 동료가 적응하기 어렵죠?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첫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그 돈으로 미선이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보석 같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네. 미선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도 뭉클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타워에서 내려와 명동거리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쇼핑하고 음식 먹고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봤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이 제품 써보세요라고 권해주셨어요. 작은 립스틱 하나를 샀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유였죠. 지하철로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희망도 커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밝아 보였거든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울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미선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깔고 피크닉하는 가족,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여기 사람들 정말 자유롭게 사네. 미선이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 와서 원하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한강 다리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요금도 카드 하나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고 교통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치킨과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았어요. 치맥이라는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맥주 한 모금 마시니까 시원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미선이가 물어봤어요. 응, 많이 변했어. 저도 실감했어요. 말투도 자연스러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해가 저물면서 한강변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반포대교에서 분수쇼가 시작되더라고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응, 전기도 부족한데 저런 쇼를 할 생각도 못하겠지. 미선이도 감탄하며 답했어요. 분수쇼를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와서 즐기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면서 추억을 남기더라고요. 저희도 사진을 찍어봤어요. 셀카 찍는 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미있었어요. 이런 것도 자유의 일부구나 싶었어요. 9시쯤 되니까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청년, 댄스하는 그룹, 마술 보여주는 아저씨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기타 치는 청년이 부른 노래가 마음에 들었어요. 꿈에 관한 노래였는데 가사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도 꿈이 생겼어요. 미선이에게 말했어요. 뭔데?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언니 서빙 경험도 많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잖아. 미선이가 격려해 줬어요. 미선이는 뭐 하고 싶어? 저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스문의 시간 언제든 문 열어놓고 필요한 거 살 수 있다는 게 편리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걸어가며 먹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저는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잠자는 사람까지.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면 공부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면서 되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평양 호텔에서 감시받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서울에서 살고 있다니. 거실에서 미선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일상의 소음들이 들렸지만 평화로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조금씩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겠죠. 침대에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서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꿈을 키우고,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살아갈 거예요.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화려한 스튜디오, 완벽한 미소, 또렷한 목소리. 북한 방송국 아나운서는 선망의 직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화면 속 번영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권력자들의 성적 착취는 북한 사회의 금기된 비밀, 특히 방송국 내 여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남성의 특별한 관심을 거부한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한 여성 아나운서가 친한 동료의 비극적 운명을 목격한 후 자신도 같은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남도 출신인 저는 어릴 때부터 또렷한 발음과 차분한 말투로 주변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진이는 나중에 방송에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눈물을 훔치셨죠. 농장에서 평생 일하신 아버지와 지방 편의의 봉사소에서 일하신 어머니에게 제가 평양에서 방송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깔끔한 양장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당의 업적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을 읽을 때도 저는 그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유진 동무, 내일 청년동맹 관련 특별 방송은 자네가 맡게 됐네. 최 부장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하지만 방송국의 실체는 겉모습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앞에서는 북한의 번영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방송국 밖을 나서면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은 끊임없는 평가와 감시 속에 살았어요. 머리 모양 하나, 옷 색깔 하나까지 검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적어도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고 평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으니까요. 방송국에서의 2년째, 제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최고 책임자인 리 국장은 당 고위 간부의 친척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으로 시작했죠. 김유진 동무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소. 방송에 딱 어울리는 얼굴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점점 불편한 시선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 국장이 갑자기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김유진 동무, 오늘 저녁 내 사무실로 오게. 자네 방송 평가를 해주겠네.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리 국장은 책상 위에 술을 한 병 올려두고 있었어요. 앉게, 유진 동무. 오늘 자네 방송을 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한잔하지. 경직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술은 잘 못 마십니다.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리 국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난 칭찬하는 건데 왜 그렇게 긴장하나? 자네 같은 미모를 가진 아나운서가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면 나 같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암시가 담겨 있었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간신히 그날 밤을 넘긴 후 방송국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동료 현주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현주의 눈빛이 순간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아, 조심해. 리 국장은 다른 여자 아나운서들에게도 그래왔어.
현주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 후로 리 국장의 호출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번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지만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로 변해갔어요.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를 피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고향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 있네. 그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어요. 거부하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자에게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특히 여성으로서 아무리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화장으로 가린 눈 밑의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방송국에서 가장 친한 동료였던 현주가 어느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픈가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함이 커졌어요. 현주 동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중입니다. 인사과의 차가운 대답에 더 이상 묻지 못했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은 대개 정치적 문제로 사라진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꼬리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현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낯선 여성이 나왔어요. 서현주라는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제 말에 그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전에 이 집을 배정받았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방송국 오래된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항상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던 분이었죠. 아저씨, 현주 선배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현주 동무는 자정에 보위부차에 실려갔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소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현주가 왜 그곳에 끌려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리 국장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계속 거부한다면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현주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리 국장의 욕망 앞에 굴복해야 하는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제게는 죽음과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결정적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맨 이태주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어 잘 몰랐지만 어느 날 그가 먼저 다가왔죠. 유진 동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촬영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그는 방송국 뒤편 아무도 없는 창고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할 말이 뭐죠? 경계하는 마음에 물었어요. 태준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국장의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여성들을 괴롭혀왔고 당에서 보호받고 있어 아무도 손댈 수 없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태준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북한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함정인가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함정이 아닙니다. 제 여동생도 3년 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이곳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태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의 사촌이 탈북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곳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습니다. 탈북이라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그 말을 태준이 꺼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반역죄였고 성공한다 해도 남겨진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면 저는 물론 제 가족들도 결국 위험해질 터였죠. 어떻게 당신을 믿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지금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태준의 제안은 극도로 위험했지만 이대로는 현주처럼 언젠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리 국장이 갑자기 전화로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내 별장으로 오게.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자네가 접대를 도와줬으면 하네. 그의 말투에서 이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다음에는 더 강압적으로 나올 겁니다. 모른 척하며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당장 보위부에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리 국장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별장에 들어서자 리 국장 혼자만 있었습니다. 손님들은요? 제 질문에 리 국장은 비웃듯 웃었어요. 무슨 손님? 오늘은 우리 둘뿐이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온 저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잠시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요? 부모님은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셨어요. 무슨 일이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어머니의 걱정 어린 음성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주말에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두 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쩌면 좋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어요. 딸아, 네가 여기 있다간 더 큰 화를 당할 게다. 우린 늙었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평생 당에 충성했던 아버지가 딸에게 탈북을 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걱정 마세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몰래 준비해 두셨던 금반지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다. 위급할 때 써라. 그 순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꼭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만 피우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태준에게 결심을 알렸어요. 탈북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태준의 도움으로 탈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방송국에는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휴가를 냈다고 알렸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 휴가를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직 리 국장이 의심할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평양에서 국경 지역으로 가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 경계를 넘을 때도 통행증이 필요했어요. 태주는 위조된 통행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위조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신감을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향하는 길. 매 순간이 공포였어요.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라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자와 안경으로 변장했지만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행증 검사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떨리는 손으로 통행증을 내밀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침내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돈은 가져왔소?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600달러와 제가 모은 400달러,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하나를 건넸어요.
브로커는 금반지를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만나시오. 밤이 되자 브로커는 저와 다른 탈북자 3명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움직였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 드디어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가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강 건너를 가리켰지만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소리내지 마시오. 경비병들이 순찰 돌다가 소리만 들려도 발포할 수 있소. 브로커의 경고에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함께 온 다른 탈북자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매 발자국마다 쩍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워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 듯 했다가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경비병들이 지나간 뒤 재빨리 나머지 길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살았던 조국을 떠나온 비통함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재촉해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브로커는 경고했어요. 여기서도 아직 안전하지 않소.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송될 수 있으니 내 지시에 따르시오. 그 말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탈북은 성공했지만 아직 자유까지는 멀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길림성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은신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창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해졌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다음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동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오. 한 사람당 500달러씩 이미 가진 돈을 모두 줬다고 설명해도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북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곧 어머니가 준 마지막 금반지도 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은신처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공안이 마을에 들어왔다. 빨리 피해야 한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브로커를 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공안 차량이 보였고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작은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한참을 달린 뒤 지쳐서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비슷한 또래의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도망갈 힘도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지민의 도움으로 저는 그녀의 기숙사 방에 며칠간 숨을 수 있었어요. 제가 왜 도와주냐고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당신이 북에서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한 민족으로서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민은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대사관으로 직접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라오스나 태국까지 가야 안전해요. 거기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민은 또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에요. 안전하게 라오스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지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브로커를 따라 윈난성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검문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모든 것을 브로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억양만 들으면 금방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윈난성에 도착한 후 국경을 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산길은 험난했어요. 밀림을 통과해야 했고 뱀이나 독충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발에 물집이 생겼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절실함이 고통보다 컸으니까요. 마침내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순간 무릎이 꺾일 정도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태국 이민국에 데려다 주었어요. 여기서 자수하세요.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고 무서웠지만 태국 경찰들은 의외로 친절했어요. 며칠간 구금시설에 머물러야 했지만 북한에서의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식사도 나왔고 취조나 협박도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면담했고 곧 한국행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왔다는 상실감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벅찬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컴퓨터, 신용카드, 지하철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함께하며 서로 의지가 되었고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과는 깊은 유대감을 나눴어요. 유진 씨, 여기서는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어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선배 탈북자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리였으니까요. 정착 후 저는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묻어두려 노력했어요. 북한에서의 아나운서 경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제 또렷한 발음과 의사소통 능력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강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업무만 맡았지만 점차 중국과 거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하루에 3끼 못 먹나요? 같이 점심을 먹던 동료가 물었을 때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국장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꺼내기 힘들지만요. 정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 생겼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어요.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강요할 수 없다. 내 의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여전히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가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으려 하지만 연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직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동안 마음이 놓였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북한에서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착취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겠죠. 제가 자유를 찾아 탈출한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